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측공학 확률과 통계와 그 다음 회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확률 통계 내용이고 좀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저보다도 수학 전공자나 이런 통계 전공자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을 내용보다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계측공학이나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통계를 왜 배우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확률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엔지니어 혹은 학생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현업을 가게 되면은 제품을 양산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그러면 그 제품 양산을 하는 게 뭐 한두 개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량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몇억 개씩,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몇억 개의 부품들을 만들죠. 근데 어 종류에 해당되는 그 부품들을 한 회사에서 뭐 대량적으로 수백만 개씩 혹은 1억 개씩 뭐 이런 식으로 양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양산 제품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냐. 그렇죠? 만들고 바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만들고 나서 이 제품이 완전히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산 제품을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1억 개를 모두 다 검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모두 다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제 베스트기는 한데 보통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를 뽑아주냐면은 한 100개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뽑는 과정이 바로 샘플, 요걸 이제 샘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자, 그래서 이 100개에 대해서 뭐예요? 검사를 완료를 해서 모두 다 정상이 나왔어요. 근데 의문이 좀 들죠. 왜냐면은 100개, 나머지 그러면 뭐예요? 9,999만 뭐 이렇게 그런 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전하냐? 그래서 대변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100개만 우리가 가졌을 때, 검사를 했었을 때, 이 1억 개가 안전하다는 거를 대변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100% 100개를 해서 100% 1억 개가 100%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한 90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0개 검사한 요 확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몇 프로의 오답률이 있을 것 같다, 몇 프로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냐, 역으로 신뢰성을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뢰성이 몇 프로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1억 개에 대해서 뭔가 다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과 이 표본 추출에 대한 통계적인 방법률, 확률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뽑아주는 게 이제 표본 추출, 샘플링이 되는 거고, 이 샘플링을 하다 보면 뭐예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해서 다시 또 불확도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오차를 정량화 시켜준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를 뽑았다라고만 해볼게요. x. 자, x를 뽑았다라고 했었을 때 x 프라임이 있겠죠. x 프라임. 그래서 x 프라임은 참값인데 참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평균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반은 표본 평균. 그러니까 1억 개의 평균은 x 프라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100개에 대한 표본은 뭐예요? 요게 평균이죠. 그래서 x 바와 1억 개의 평균은 x 프라임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두 개는 항상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U의 X바. 그럼 몇 프로 불확실성이 되는 거냐? T에 대한 퍼센트로 불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확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알려면은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확률 밀도라는 개념부터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bability 이제 density가 되는 거고, 자, 영어로 따지면은, 자, 아래는 어떻게 되냐? 20개의 표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i는 이제 번호, 넘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호가 되겠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xi를 측정을 했다. x값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1은 0.98, 2는 1.07, 3은 0.68 이렇게 측정이 돼서 몇 개 측정했냐면 20개까지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도표를 밑으로 작도를 해서 점을 찍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몇 개는 좀 이렇게 뭐예요? 벗어난 것도 물론 있죠.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도 있지만은 보통은 다 뭐예요? 어떤 평균이 있으면은 그 평균에 몰려 있는 응집 구간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응집 구간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x는 x의 참값을 유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이산적인 어떤 분포로 좀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 분석을 위해서, 자, 이 구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렇게 우리가 확률 밀도 그냥 하나하나의 값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군집돼서 보자라는 겁니다. 군집돼서. 자, 군집돼서 보면은, 아까 0.65부터 7.5, 7.5부터 8.5. 그래서 0.1씩 증가시켜서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구간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개수를. 그 개수를 결정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벤댓이라는 어떤 이제 저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제안을 했었냐면은 최소 필요 구간 수를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n이 아까 우리 표본이 20개였죠. 자, 20을 넣어주면은 k 값이 나오는데 k가 이제 7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20에 대한 표본을 조금 표본 분석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의 개수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7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벤댓의 그 제안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7개 구간을 지금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히스토그램으로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간 7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수, 1개, 1개, 3개, 7개, 뭐 4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n개 요거는 뭐예요? 구간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의 표본 개수. 구간에 해당되는 표본 개수.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라지 n은 20입니다. 20.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어떤 확률처럼 좀 보이나요? 그렇죠? 이 확률처럼 보이는 요 밸류를 다 더해주면은 바로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은 이 가운데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확률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산적인 데이터. 그래서 이산적인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주사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사위.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어요. 자, 주사위 2개를 던져서 각각 나오는 개수를 한번 정해보자.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2부터 나오겠죠. 2부터. 그리고 제일 많은 수가 12가 되겠고,
그래서 2와 12의 사이에 뭐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이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있겠고,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 뭐 36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다음처럼 뭐 6개가 될 수도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쭉 해보면은 이렇게 끊겨져 있는 그래프처럼 분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x 2에서부터 2, 3, 4 주사위를 던졌는데 2.5가 나올 수 없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7.9, 루트 2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 분포, 이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것을 이산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앞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 x가 연속적인 경우가 바로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실수값도 다 가질 수 있는 거. 자, 그랬을 때는 확률, 요게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산확률 분포는 해당되는 점의 포인트의 값을 바로 확률이 됩니다. 이게 이산확률 분포인 거고,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면적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x1에서부터 x2까지 값을 가질 확률은 어떻게 해주냐? x1에서부터 x2까지 면적을 적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적분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적분해 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확률은 1이 나오겠죠.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확률 밀도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고,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은,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px.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것은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주면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특징을 좀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이거 참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산 확률 분포죠. 자, 연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속 분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자, 각각의 이산 확률 분포는 뭐예요? 표본 확률이 전부 다 n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뒤로 사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뭐 뒤로 넣으면은, 이게 n분의 1이고, 요게 뭐예요? 요게 확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평균 값인데, 연속 분포인 경우에는 적분이 이렇게 됩니다.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밀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x의 px를 구해서 인테그랄을 적분해주면은 참평균 값이 나온다. 연속 분포인 경우입니다. 자, 분산은 뭐가 되겠어요? 평균 값에서 흩어지는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참평균에 대해서 흩어지는 정도를 적분해주면은 그게 참분산이 되는 거고, 연속 분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구해져 있는 참평균에서 x의 빼기 제곱, 요게 분산이 되겠고, 분산의 확률 밀도를 곱해줘야지 진짜 총 분산이 되겠죠. 참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군,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종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나 아니면 통계자에 대해서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우스에 의해서 이게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정규 분포는 사실은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을 1로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규 분포로 만드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을 바로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이따 가우스가 제안은 요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요렇게 px.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런 식으로. 봉우리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값이 뭐냐면은 요게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빨간색의 기준으로 초록색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X로 전체적으로 시프팅이 됐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X1이 X2보다 평균이 작다. X2가 평균이 더 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좀 퍼져 있죠. 마치 아이스크림 녹아 있듯이. 자, 요 차이는 뭐냐면은 분산, 즉 표준 편차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폭이 만약에 넓어질수록 뭐냐면은 분산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가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그마 3가 시그마 1보다 크다. 그래서 요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참평균의 확률 밀도 값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요런 척도로 이제 정규 분포의 어떤 특징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Z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정규 분포를 이제 정규화를 시키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평균 자체, 그러니까, 자, 이 Z분표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뜻을 보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아까처럼, 자, 두 개, P1x와 P2x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해요. 자, 비교하려고 하는데, 자, 비교라기보다는, 자, 자, 확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면적이 확률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려면은, 자, 아까처럼 어떻게 해줘요? dx를 인테그랄, x1에서부터 x2까지. 이거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함수는 적분이 어렵습니다. 손으로 적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적분을 해줘야 돼요? 만약 수치 해석을 배우셨으면 수치 해석으로 적분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통계학자가 다 계속 매틀릭 코드를 만지고 그럴 수는 없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에 이미 수치적으로 다 적분되어 있는 그 값들을 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어디서 해줬냐면은 Z분포라는 것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분포예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다 수치적분을 다 해줘서 정규 분포, Z분포 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표를 잘 이용하면은 굳이 내가 수치적분을 안 하더라도 해당되는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이 정규 분포 요 함수를 Z화 시켜주는, 정규화 시켜주는 거예요. 정규화 시켜줘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줘서 그러고 난 후에 뭐예요? Z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Z분포표가 이렇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요겁니다. PX를
자, 요런 어떤 임의의 분포가 있으면은 요걸 어떻게 치환해 줬냐면은 Z로 치환을 시켜준 거고요. 자,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Z라고 하는 것은 자, 확률 변수의 참값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주냐?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규 분포가 완성이 돼요. 치환을 시켜준 겁니다. 치환. 그러니까 Z로 치환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정규 분포표는 뭐냐면 0에서부터 Z1까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 값은 Z 분포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래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뒤에 나와 있고요.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0에서부터 Z1,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1 값이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 이건 둘째 자리.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Z1의 1.96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를 찾아주면 돼요? 1.9 먼저 찾아주고 0.6 찾아주고 요게 이제 이어지는 요 값이 나오겠죠. 0.479. 그래서 0에서부터 1.6까지 적분한 요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 0.475가 나온다. 이게 퍼센트죠. 그럼 47.5%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 2.23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2.2에 0.3을 찾아서 교차점. 요 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면은 0에서부터 2.23까지 적분해주면은 0.487 하나가 나온다. 48.7%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을 또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구간을 백분율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분율. 뭐 95% 신뢰도를 갖는다. 98% 신뢰도를 갖는다. 이런 거고, 신뢰 구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리를 얘기해주는, 확률 변수의 거리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Z라고 하는 것은 뭐냐? Z 프라임에 플러스 X는 X 프라임 플러스 Z1 시그마, X 프라임에 마이너스 Z1 시그마. 요게 이제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뢰도는 이제 95% 확률로 들어올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이너스 Z1에서부터 Z1까지 적분을 해준 거. 그래서 그 적분을 해주는 0.95라고 했었을 때 이 값에 해당되는 Z1은 뭐냐? 역으로 찾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규분포포는 절반 0에서부터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Z1 했었을 때 이거의 절반 값은 뭐예요? 0.4750. 아까 우리 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0.4750이었을 때의 X 구간은 0.9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Z1은 0.96이 나오는 거고, Z가 0.96이면은 자, Z가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Z는 루트의 X의 X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항 정리를 쭉 좀 양변으로 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뭐예요? 참평균 알아야 되고요. 해당되는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신뢰 구간의 97.5%는 함수 값으로 하면 0.8475, 그리고 Z 값으로 하면 2.24. 신뢰 구간이 99%도 한번 구해볼까요? 신뢰도가 99%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Z1, ZDZ가 이거의 절반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495
0.4950이 되겠네요. 그러면 함수로 따지면 0.4950은 뭐예요? 요 두 개 사이 값이네요. 그렇죠? 보통은 뭐냐면 요 값을 씁니다. 요거. 그래서 뭐냐면은 2.58 그랬을 때 요 실내 구간의 Z 값은 2.5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참값과 뭐예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표준 편차의 배수에 따른 신뢰도. 요렇게도 우리가 신뢰 구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한 개인 거. 하나 차이는 1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Z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그마의 X의 X 프라임이다. 자, 요렇게 나와 있고, 요 차이가 N의 시그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평균과 참평균의 표본평균, 확률 변수와 참평균의, 차이가 이제 표준편차 한 개의 차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1이라는 거죠. N이 1.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시그마가 되고 전체는 1이 될 거니까, N이 될 거니까. 그렇죠? 한 칸일 때는 1, 두 칸은 2, 세 칸은 3. 그럴 때 확률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가 한 칸일 때는 68.26%, 두 칸일 때는 95.45%, 세 칸일 때는 99.7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퍼센트로 나누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의 배수가 신뢰도인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각각의 68%, 95%, 99%가 되겠죠. 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제조업자. 요새 핫하고 있는 거죠. 특정 배터리의 사용 수명이 갖는 모집단 평균은 50시간이고 표준 편차는 5시간이다. 임의의 배터리 사용 수명이 44Hz와 54Hz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여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배터리들의 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뽑은 결과가 44시간과 54시간 사이에 있도록 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부터 구해줘야 돼요? 확률을 구해줘야 되니까 적분을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인테그랄에 어떻게 주냐? 라지 P에 44, X, 54 요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요게 몇이냐? 자, 그랬을 때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고 참평균, 그 다음 분산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나오게 되겠고, 요거를 이제 Z 정교화를 시켜주면은 Z는 시그마의 X의 X 프라임 요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가운데는 Z, 중간에는 다 빼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그냥 0.8 두 개 확률은 뭐예요? 쪼개질 수가 있겠고 각각 적분을 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함수기 때문에 뭐랑 같아요? 0에서부터 1.2 px dx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찾아주면은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배터리를 임의로 뽑았을 때 저 해당되는 수명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67.3%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는 뭐냐면은 무한통계입니다. 사실 무한통계. 왜냐하면 표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표본의 개수가 적으면은 유한통계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이 몇 개가 되냐? 30개 미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본의 개수가 작으면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값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 값들의 미만인 경우에는 유한 통계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되게 전체 큰 집단에서의 내가 샘플 하나만 뽑았을 때를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전수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수 검사가 된 것 중에 하나를 뽑은 거고요. 지금은 표본을 뽑은 겁니다. 자, 그래서 X바가
있었을 때 n분의 1의 x 프라임, 요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 분산은 각각 표본들,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 계산해 줄 때 제곱으로 나온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샘플이 되는 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의미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다른 문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구간 요렇게 하나 빼주는데, 제가 하는 의미는 표본을 하나를 빼준 거예요. 기준이 되는 표본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n-1분의 1 요렇게 해줘서 개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이 되겠고, 자, 표본의 실내 구간도 있겠죠.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아까는 Z분포기 때문에 그 Z로 나타냈는데, 지금은 Z가 아닙니다. 표본이 작기 때문에 T라는 어떤 식을 쓸 거예요. T가 이제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V와 P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VP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이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게 바로 T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Z분포였었죠. Z분포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굉장히 많은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고,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T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표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셋에 의해서 확률 분포가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자, T분포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아무래도 표본이 좀 작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이 적은 T 값은 아무래도 Z 값보다는 다 커져야 돼요.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T분포는 아까 확률 값으로 바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T분포는 하나 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 자유도라는 개념을 좀 갖춰집니다. 자유도는 뭐냐면은 V라고 정의가 되고요. 표본 개수의 마이너스 1을 얘기해 줍니다. 자, P는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V와 P를 먼저 결정을 해주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는 T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들의 평균, 표본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N이 10이고 95%인 표본의 신뢰 구간은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V는 11이 되겠고, 아까 95%라고 되어 있었죠. 95%는 2.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95% 이제 신뢰 구간이 되겠죠.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표본 평균도, 왜냐면 샘플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뽑은 경우가 있어요. 샘플을 하나만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샘플들을 여러 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사실은 어떠냐면은 근사값에 갈 가능성이, 참값에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 1억 개가 있으면 표본들도 여러 개, 뭐 대여섯 개, 한 10개, 요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냐? 자,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는 그냥 X였는데 지금은 표본을 구하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n으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루트 n으로. 자,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둡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는 이제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그런 값이 되는 거고요.
자, 표본 평균의 개수가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럼 Z분포. 표본 평균의 개수가 30 이하는 T분포.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 Z분포로 나타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요. 표본들이기 때문에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표본 평균의 개수가 30 이하인 경우 표본들을 몇 개 추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T분포를 가져야 된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표본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루트 n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와 표본의 95% 신뢰 구간,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들을 다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20개까지. 아까의 그 샘플입니다. 아까의 그 처음 제가 제안 드렸던 샘플, 보여줬던 그 샘플이고요. 자, 뭐부터 해줘야 되냐? 표본 평균부터 구해줍시다. 그러면은 x의 바를 계산해주면은 1.02가 나오는 거고요. 자, 표본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들의. 자,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뭐요? 20개 이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x파가 되는 거고, 루트에 n-1분의 1이고, 분산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딱 구해주면은 0.16입니다. 표본 평균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표본의 95%의 신뢰 구간으로 따지면은 V부터 구해야 되겠죠? V는 n-1이기 때문에 19. 그리고 95% 해줘서 표를 구해주면은 2.09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2.09를 값으로 대입해주면은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건 표본의 신뢰 구간인데,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도 구할 수 있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은 x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아니고 x바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x바의 신뢰 구간은 표본의 루트 n을 나눠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0.04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은 x'이 되겠죠. 참가세 신뢰 구간. 그래서 x바의 t로 계산해 줬을 때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균 값이죠. 저 값은 x'. 그래서 저 값의 신뢰 구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카이 제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표본의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아까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이었었죠. 이번에는 표본 분산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카이 제곱을 뭐 정의를 먼저 해줘요. 수학자가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V의 S의 X바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 오브 시그마 스퀘어. V는 아까 했었죠. n-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카이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이는 어떤 또 값이 또 나오냐면은, 자, 이게 알파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의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1 알파. 그래서 이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값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95%를 내가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95%에 해당되는 어떤 그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하게 되면은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0.025%. 이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25%와 0.975%.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예측해 줄 수가 있냐? 분산의 신뢰 구간, 표본 분산의 신뢰 구간을 유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 제곱도 다양하게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서 나타냈던 것들은 뭐냐, 확률적으로 이 표현을 내준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회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석도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리글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회계 분석. 자, 어떤 거냐면은, 이런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해가지고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개념은 이제 수치 해석에서 유튜브 기준으로 하면 수치 해석에 아마 적합곱선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다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적합곡선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함수, 얼추 지나가는 그런 함수들. 이 얼추 지나가는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되게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오차가 좀 적더라도 값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중간 값을 계산하거나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런 추이, 이런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바로 회귀식입니다. 이 회귀식을 얻음으로써 여기에서 물리량을 또 뽑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와의 관계를 이제 직선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바로 최소자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수치 해석에서 아마 다뤄졌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좀 넣어놨어요. 이 자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넣어놨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관계를 풀이의 급수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풀이의 근사인 거고, 이게 결국에는 2, 3풀이의 변환. 함수 자체를 삼각함수의 조합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바로 주파수 분석의 기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이의 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하건 곡선으로 하건 뭐 등등의 아니면은 뭐 등등으로 뭐 로지스틱 회기로 이제 온오프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 자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초록색이, 파란색이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데이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관당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가서 가운데 값을 유추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보관 다항식의 기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빨간색 선보다는 초록색 선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데이터들을 얼추 지나갈 수 있는 이 선. 그리고 이 선은 뭐냐면은 오차가 가장 적은 범위로 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사곡선 혹은 회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귀함수들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은 데이터와 회귀함수 간의 거리가 있죠. 이 거리가 뭐냐면은 최소자승 오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자승 오차가 뭐예요? 미니마이즈 돼야지 이 곡선이 신뢰할 만한 곡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자승 오차는 각각의 데이터와 함수와의 거리를 재고 이 거리의 제곱평균 제곱평균이 아니고 제곱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합이 가장 작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최소자승 오차를 최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자,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미분을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최소값을 미분을 해주고요. 이 값을 미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미분을 해주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0와 A1 기울기 그 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함수의 개수들을 구해줘야 되죠. 그 개수에 해당되는 값들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바뀌는 A0와 A1을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분되는 값이 0이 되는 구간이 뭐예요? 그 함수의 최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잘 정리해주면은 오른편에 요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뭘 구할 거냐면은 A0와 A1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매틀랩을 이용해 가지고도 수치 해석에서 계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안 배우셨으면은 이거 따로따로 다 계산해 줘서 어떻게 해줘요? A1과 A0와 A1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아래 데이터에 대한 최소 자성 직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끼리 x끼리 다 더해주고요, y끼리 다 더해주고 x제곱과 xy를 두 개로 곱해줘서 더해주는 값, 그 값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이 뭐냐면 이게 바로 회귀식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 얼추 지나가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회귀식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척도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 척도가 뭐냐면은 바로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면은 이 R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R이 루트의 1 마이너스에, 자, 요게 분산이죠. 분산들의 제곱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에 대한 어떤 분산, yx에 대한 분산, 그게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값들의 제곱을 해줘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게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보통은 0.9에서 1 사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의 유사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유사성이 좋은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데이터가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귀 함수가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을 때 여기 굉장히 오차가 크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i 값이 0.9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너무 추이가 너무 안 맞는 경우. 이 식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회귀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냐? 물론 나타낼 수 없는 회귀식도 있어요. 그 데이터도 있습니다. 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도 물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귀식의 모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혹은 뭐 삼각함수 아니면은 뭐냐면은 뭐 로그라든지 뭐 그런 등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꿔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값에서 다시 또 상관계수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 상관계수들을 비교를 해줬을 때 잘 맞는 함수가 그 데이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회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포가 낮는 경우에는 회귀식의 구성을 바꿔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좀 산포를 뺀다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업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